푸른마음 종현입니다. 요리 연구가들이 요리의 방법을 설명할 때 꼭 하는 말 중 하나가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가 정량이에요. 일단 해보시고 입맛에 따라 더 넣어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량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필요한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해요. 혀가 느끼는 감각의 수치라는 게 모두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리를 대중이 없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꽤 쉽다고 말합니다. 정해진 답이라는 게 없어서요. 평균치를 기준으로 더하고 줄이는 것이 자유롭다는 거죠. 백주부 백종원 씨도 충분히 좋은 그 정도를 묻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는데요.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 덤벼보세요. 남한테 맞출 필요 없어요. 내 입맛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좋다는 것을 무슨 수로 느낍니까? 6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You can't walk the streets at night. You're way too short to get on this ride. No, I'm not. 6월 18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션 맨데스의 Show You 였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곡 자체의 어떠한 독특한 매력,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음절을 많이 넣어서 부르는 어떤 독특한 보컬을 좀 많이 차용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프닝에서 요리 얘기를 하면서 어떤 뭐랄까 내가 좋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느끼는 어떤 뭔가 어떤 최대치를 조금은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눴었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막 음식 되게 많이 하고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좀 짜게 먹었었던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제 입맛에 맞추면 좀 주변 사람들이 짜다고 막 얘기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제가 먹었을 때 싱겁게 요리를 하거나 그랬던 적이 좀 있었어요. 전에 뭐 파스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쨌든 사람마다 이제 비교의 어떤 기준이 나로 세워지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좀 걸 생각을 해요. 저는 입맛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느끼기에 뭐 계속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나는 이 정도로 느꼈는데 남들은 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 같은 것들도 내가 세워놓는다면 조금은 자제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그런 기준점으로 좀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시고요. 3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채워주는 코너죠.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한국닛산, 한진관광, 자유투어, 다우닝산업, 유록스,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즈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뮤지션은 수없이 많지만 젊음의 숨결을 이토록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연주자가 달리 있을까? 그의 음악에서는 청춘의 냄새가 난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전설적인 재즈 뮤지션 챗 베이커의 생애를 담은 영화 본투비 블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재즈 얘기를 했습니다. 재즈, 예, Born to be Blue. 네, Born to be Blue 이 뭐 챗 베이커의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어떤 매니아층, 재즈 매니아층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기대도 높았고요. 네. 심지어 그 배역을 상당히 뭔가 멋진 배우가 맡아서 더더욱이나 좀 화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에단 호크. 네. 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단 호크 참 많이 늙었어요. 그죠? 참 예전에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때부터 네네.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심한 소년 네. 학생이었죠. 뭐 가다카, 뭐 사실 뭐 가장 유명한 영화는 링클레이터 감독과 같이 나온 그 비포 선라이즈. 네. 뭐 해가 뜨는지 지는지 뭐 자연 다큐멘터리, 네. 남녀의 섭리, 뭐 이런 것들 다룬 영화들이 에다노크의 대표작인데 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에다노크의 노년, 중년이군요. 중년의 대표작은 아마 이 영화일 겁니다. 아, 그래요. 본투비 블루. 이 영화가 이제 에다노크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은 많이 늙었고 몸매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은 이 안에서 챗 베이커라는 그 전설적인 트럼펫 연주자를 연기하려면 이게 근육질의 단단한 몸매 이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어떤 한 뮤지션의 인생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에다노크가 빙의가 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스머프 농담했지만 블루라는 건 뭐 우울한 느낌일 텐데 에다노크한테 푸른 빛이 돌아요. 연기에. 이 영화 내에서의 어떤 뭔가 에티튜드 자체도 조금은 좀 이런 제목과 어울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마 이 영화는 뭐 아주 흥행이 많이 되거나 또는 뭐 올해의 작품 이런 건 아닐 텐데 음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두고 돌려보는 그런 이제 스테디셀러가 될 영화는 분명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재즈 영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재즈 좋아하세요? 저도 뭐 상당히 좋아하는. 장르를 안 가리실 것 같긴 한데. 네, 재즈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사실 뭐 재즈의 어떤 뭐랄까 깊이 있는 뭐 그런 매니아적 성향을 띠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듣고 그러는 편이긴 합니다.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재즈를 글로 배웠어요. 그 예전에 성기환이라고 예전에 음악 평론가 분이 쓰신 네. 그 아주 얇은 형태의 재즈 관련된 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처음 읽었던 게 2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불과 1년 전이죠, 20대. 예. 알겠습니다. 네, 청춘의 냄새가 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청춘은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갖고 저한테 나요, 청춘의 냄새가. 그때 그 책으로 읽었는데 네. 그래서 재즈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재즈를 듣기 시작했죠. 한때는 이제 분위기 잡고 듣기도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 재즈의 피는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저한테는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재즈 뮤지션 역사당 뭐 루이 암스트롱, 뭐 찰리 파커, 이 챗 베이커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 찰리 파커예요. 그러니까 찰리 파커가 챗 베이커를 재즈의 세계로 이끌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오디션을 하다가 수없이 많은 연주자들을 모아놨는데 찰리 파커가 오더니 여기 챗 베이커라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다 가. 챗 베이커가 연주 딱 한번 해보고 그런 장면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가장 굉장히 많은 재즈에 영향을 줬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리고 뭐 여기 디지 길레스피 뭐부터 뭐 우리가 이미 재즈 역사를 좀 알면 또는 여자들 앞에서 재즈 뭐 하면서 블루와의 느낌을 줬던 어떤 남자들 뭐 종현 씨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지 네네. 뭐 하는 사람들이 딱 다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인물로 주인공이 아니지만 등장하는 뮤지션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챗 베이커의 라이벌 마일스 데이비스. 마일스 데이비스. 네. 저는 사실 챗 베이커보다 마일스 데이비스를 더 많이 듣고 맞아요. 좋아하긴 저도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재즈 책으로 배웠다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재즈의 역사 안에서 마일 데이비스의 음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재즈의 베토벤이죠. 재즈를 완성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극한까지 가죠. 네네. 프리 재즈까지 가면서 재즈를 망가뜨리기까지 하는데 그 마일스 데이비스는 어찌 보면 인생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연주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머리로 연주하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책으로 본 저로서는 마일스의 음악 세계의 변천은 쉽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베토벤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찰리 파커부터 이어져서 내려오는 어떤 재즈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든 집대성했던 인물이 네네. 마일스 데이비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완성한 재즈의 틀을 벗어나려고 비바비니 프리디니 하는 극한의 상태까지 재즈를 몰고 갔던 인물인데 그래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건 역설적으로요. 챗 베이커였어요. 챗 베이커는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 연주들을 남겼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챗 베이커가 마일스 데이비스처럼 그 재즈사의 어떤 흐름을 변화시켰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걸 시도했다거나. 네네네. 또 하나는 챗 베이커는 굉장히 게으른 천재라고 불렸죠. 굉장히 게으른 그리고 나태한. 상당히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예, 약물 문제가 있었고 이 영화 이 본투비 블루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약물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챗 베이커의 족적을 이해하는 것이 저처럼 머리로 재즈를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챗 베이커보다 마일스 데이비스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챗 베이커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해야 하는데 20대 청춘한테 재즈를 배우는 이유는 그저 여자들 앞에서 재즈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챗 베이커보다는 마일즈가 훨씬 더 할 얘기가 많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네. 논할 것도 또 많고. 그런데 이제 이 본투비 블루를 보면서 챗 베이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죠. 결국은 아까 이제 하루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청춘의 냄새가 난다. 네. 결국은 이거는 가슴으로 이 사람의 인생의 족적을 이해하고 이 음악의 연주를 음미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영화 보고 나서 영화 속에 흐르는 챗 베이커의 음악들을 듣고 그리고 다시 챗 베이커의 음반들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하루키가 느꼈던 게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그 고독과 좌절과 그리고 게으름. 그러니까 챗 베이커는 음악사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기겠다는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류의 그런 야심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바닥의 최고가 되겠다. 네네. 가 아니라 영화에서 보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어떤 여전히 청춘인 존재. 네. 이걸 그려져요.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unny Valentine, 본투비 블루고 OST 중에서 들려드리고요. 에다노크 버전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My Funny Valentine, 에다노크가 불렀습니다. 본투비 블루 OST였어요. 네. 자. 노래 잘 부르죠? 에다노크는 참 좀 재능이 많은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배우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죽은 시인의 사회, 비포 선라이즈, 이 이유 때 한때 이제 트레이닝 데이 같은 영화로 액션 스타로 좀 가보려고 하기도 했었고, 네. 등등의 시도를 했지만, 글쎄요. 근데 어느 날 에다노크가 이제 챗 베이커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그렇게 기다렸다면서. 그래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하고 같이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챗 베이커의 인생을 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걸 가장 좋아하기도 했었고 제작된다고 했을 때 주연 배우를 맡고 싶어 하기도 했었던 인물이었는데 네네. 에다노크가 왜 챗 베이커를 좋아하는지 영화를 보면 좀 더 알 것 같기도 해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에다노크 팬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에다노크도 챗 베이커도 사실 청춘을 낭비했죠. 굉장히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배우예요. 좀 그렇다고 해서 에다노크가 당대 그 청춘 배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가 되었느냐? 그렇진 않죠. 네네. 아시겠지만 이혼도 했었고 우마 서머나고 여러 가지 그 삶의 궤적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챗 베이커를 연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근데 이 영화 보시면 본투비 블루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챗 베이커는 인정받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인정받고 싶어 했던 대상은 마일스 데이비스예요. 마일스 같은 데이비스. 트럼펫 주자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버드랜드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간판 재즈 그
그 공연장에서 네. 마이 데이비스 앞에서 연주한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이때 이제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옥 같은 노래들을 부르는데 이때 굉장히 떨어요. 챗 베이커가 영화 안에서는 네네. 그 특히나 백인이잖아요. 그 흑인들이 위주인 재즈 뮤지션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이미 인정받았던 마이 데이비스는 자기 틀을 깨려고 하는 거라면 챗 베이커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유리 같은 청춘 나이가 들었으나 여전히 청춘의 감수성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에다노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에다노크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다노크라는 인물도 역시 이런 유의 그 청춘의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죠. 네. 그래요. 하루키 얘기를 또 하겠네요. 여전히 나이를 먹지 않고 나이 먹었으나 청춘의 냄새가 영혼에서 나기 때문이겠죠. 그 청춘이라는 건 뭐 젊다는 건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챗 베이커가 이 영화 안에서 마이 데이비스 앞에 연주를 할 때 보면 오디션 받는 뮤지션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재즈계에서 퇴출당할까 봐 공포에 떨고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챗 베이커 안의 음색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 챗 베이커를 이해하는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투비 불러난 영화는 앞으로는 영원한 뭐 어떤 필터 이 영화를 보고 통해서 챗 베이커 네네. 음악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다음 있겠네요. 세대는. 네. 사실 음악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간 그리고 최근에 꽤 많은 어떤 재즈 아티스트, 어떤 거장들에 대한 음악 영화들이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제임스 브라운 영화가 이제 영화됐었던 걸 보고서 상당히 재밌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왔지만 항상 뭐랄까 고난과 무너지는 아티스트의 모습 그리고 다시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티스트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요? 고난이 필요한가? 근데 챗 베이커도 상당히 엄청난 일을 많이 겪은 그런 뭔가 우여곡절이 뛰어난 그런 아티스트잖아요. 챗 베이커 슬쩍 넘어가시네. 네. 근데 대부분 예술을 하는 이들은 삶에 뭔가 필수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통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뭔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얻는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좀 자꾸 여쭤봤는데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은 이거예요. 챗 베이커의 전성기는 60년대, 70년대죠. 60년대. 네. 그런데 이 챗 베이커는 굉장히 뛰어난 천재성을 갖고 있지만 네. 게을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약의 손을 대면서 인생이 많이 망가졌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 영화에서의 배경은요, 뭐 이제 일대기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 챗 베이커의 어떤 인생의 단면을 자르는데 네. 그 단면이 약을 하느라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도 또 외면받아서 이른바 폐가 망신한 직후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gat혀 있다가 챗 베이커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석방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 자기 자신의 역할을 출연하다가 그 안에서 자신의 아내 역할, 이제 이혼한 아내였죠. 현실에서는 역할을 맡았던 배우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챗 베이커는 사랑의 힘으로 이제 약을 멀리하고 뭐 음악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돈을 못 갚는 바람에 그 이제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폭행을 당해서 네. 이제 이가 부러지고 뭐 잇몸이 망가지는, 그러니까 입술이 망가지는 네네. 일을 겪는 거죠. 그 바람에 이제 틀니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트럼펫 제대로 불지 못하게 돼서 나라고 떨어지는 거죠. 가족 떠나고 이혼당하고 뭐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는 분신나 다름없는 악기를 다룰 수 없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그때 사랑에 빠졌던 그 여배우와 이제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이제 트럼프의 주자로서 이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던 그 네. 시기예요. 여자를 만날 때는 이제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는데,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 그 네네. 섬세한 여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기보다
결국은 그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또 약에 손을 대고 그게 챗 베이커의 인생의 챗바퀴거든요. 챗바퀴처럼 돌아요. 와. 네네. 계속해서 이제 약 때문에 무너져가는 모습. 그렇죠. 네. 그 순간에 그 챗바퀴의 시작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점에 있다가 네. 다시 그 음악적 재능 덕분에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또 나라고 떨어지는 것의 무한 반복이었고 그 삶의 어떤 첫 번째 단면이었는데 글쎄요. 거기서 챗 베이커가 음악을 포기했으면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챗 베이커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음악을 포기할 수 없으면 그 불안증, 그 섬세한 연약함, 청춘의 냄새, 불루함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불행을 감당할 용기는 없지만 그리고 그 직시할 용기가 없으니까 이제 도피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자신의 불행을 직시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 좋아하는 아름다운 음악과 깊이 있는 그 음악 세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인생을 망가뜨려야만 하는 것인가? 인생을 망가뜨려야만 뭔가 본인이 어떤 존재의 이유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여기서 찰리 파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찰리 파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약물 문제가 네네. 있었던 인물인데 챗 베이커가 찰리 파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버드죠. 찰리 파커는 별명이 버드였으니까 버드는 오직 자기 자신만 망가뜨렸지 라는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음악들, 그 작품들 또는 어떤 인생의 성취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야만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죠. 물론 타인한테는 가치가 있죠. 왜? 내 인생은 안 망가지니까. 하지만 그걸 만드는 창작자한테는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카르멘 에조고라는 여배우가 연기한 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굉장히 서로 사랑하나 음악을 위해서는 이 여자와의 아름다운 행복과 사랑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나?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라는 것이 있다면 네.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행운일까? 불행일까? 참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송구하고 위대하지만 스스로는 너무나 괴로울 거 아니에요. 네. 경험하지 네. 않는 사람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또 고통의 크기일 테니. 사실 종현 씨도 사실 책을 읽어도 그렇고 음악을 읽어도 그렇고 굉장히 불루한 느낌이 있거든요. 불루. 네, 그런 사람입니다. 맞아요. 저도 알죠. 그럼 그게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저는 행운인 것 같아요. 우울함을 즐기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뭐 적당히 우울해서 저는 다행인데 챗 베이커는 뭐 극단적으로 우울하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만한 재능이 또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극으로 가는 감정의 기복을 겪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점점점 그 감수성이 무뎌지고 네. 챗 베이커는 나이가 먹으면서 그 감수성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느껴지고 감수성이 무뎌지고 네. 그 저로 치면 이제 뭐 사실이든 진실이든 뭐 거짓이든 뭐 사기든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인생 둥그렇게 살지 뭐 이런 식의 감각들이 무뎌짐 이런 것들을 벼리게 만들기 위해서 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자극적인 어떠한 인생의 경험들의 어떤 증거로 맞아요. 또 느낄 수 있겠네요. 그래요. 배부른 락커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네. 챗 베이커를 자기를 몰아쳤던 이유는 그 특유의 섬세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마이 데이비스 같은 인물도 사실 챗 베이커만큼이나 약물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야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가슴을 치는 것이 있는 건 불행 아닐까? 아닐까요? 그럴 수 하지만 있을 벗어날 것 수 같아요. 없어. 그렇지만 벗어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말로라도 즐겁다고. 자,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얘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본투비 블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화의 어떤 연출적인 부분도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영화 장면들이 이제 흑백 장면들도 좀 나오고 컬러 영화 장면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어떤 연출 부분들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이요. 약간 네네. 뜬금이 없어요. 갑자기 영화 속 영화처럼 챗 베이커의 인생을 다룬 영화를 찍느라고 네네. 챗 베이커가 연기를 하는 장면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약간 관객들이 저도 좀 헷갈렸는데 왜 이렇게 연출했을까? 그러니까 영화 속 영화는 흑백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실은 칼라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게 챗 베이커의 인생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챗 베이커는 쳇바퀴 돌듯이 돌았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이 돌면서 서서히 이제 침몰해가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네. 그 사이클 하나가 하나의 영화인 거예요. 이 이제 본투비 블루도 그 한 사이클, 네. 그 회복과 다시 무너진 부침의 이 어떤 한 회오리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챗 베이커의 인생 자체가 챗 베이커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기보단 챗 베이커를 연기하면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섬세한 영혼의 소유자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 오를 때 자기 자신이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나 자신이면 굉장히 나약한 존재거든요. 네네. 영화에서 적어도 그렇게 그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버드랜드라고 하는 그 유수한 그 재즈 그 무대에서 노래 연주를 할 때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또 끊었던 선택들을 할 수밖에 그 사이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챗 베이커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칼라, 흑백 이런 게 사실은 그 어둡고 밝고의 어떤 차일 수도 있겠고. 네네. 챗 베이커는 늘 그 두 양주의 음질을 오고 갔었을 테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챗 베이커가 왜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게을러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던져주기도 해요. 아, 물론 그래요?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으나 챗 베이커는 이제 회복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네. 근데 고향에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아버지와의 어떤 과거의 역사, 이 기억들이 챗 베이커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많이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기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들인가요? 네. 그 말하자면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들의 음악 세계나 또는 인생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게 그러면 사실 보통은 아버지를 넘어서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앙금으로 남아서 아들한테도 내가 하는 것 또는 내 인생 자체에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인정을 또 가족에게 부모에게 그렇죠. 받는 게 또 크니까요. 그러니까 묘한 어떤 암시를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버드랜드란 무대에서 마일즈 같은 또는 디지 길레스피 같은 그런 당대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의 음악 세계를 강고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굉장히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챗 베이커 음악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영화 안에서는. 네네네. 네. 사실 뭐 이 영화 자체에서 어떤 아티스트 한 명을 완벽히 이해한다라는 건 어렵겠지만 그렇죠. 네, 하나의 그래도 단면이니까요. 네. 이 아티스트의 어떤 음악적 뭐랄까 감수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비주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은 챗 베이커의 본투비 블루에서 챗 베이커는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음악 인생을 살았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평범한 행복들은 다 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챗 베이커 모두가 다 챗 베이커처럼 불행해져야만 음악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지만 챗 베이커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네. 기꺼이.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모베터 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90년에 나온 영화인데 참 옛날 영화네요. 스파이클리하고 덴젤 워싱턴. 네. 근데 여기서도 덴젤 워싱턴이 연기한 그 블릭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네. 이 블릭이라는 인물이 사실 트럼펫 연주자예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그 여러 재즈 뮤지션들의 인생이 섞여 있는 히스토리인데 영화 내용을 보면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블릭이라는 인물이 트럼펫 연주자인데 그런데 재즈가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챗 베이커처럼 그러니까 이가 부러지고 입술이 나가는 그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 브렉이라는 인물은 그 모베터 블루스 안에서 이런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트럼펫 주자가 되라고 어머니의 강요를 받고 자랐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트럼펫 이외에는 없는 거죠. 재즈와 트럼펫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트럼펫을 불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데 영화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런 굴곡을 거치다가 재즈 또는 트럼펫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게 벌써 20년 전 영화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강요받고 트럼펫을 연주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달리 자신의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게 만드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이게 원투비 블루하고 좀 많이 다른 결말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즈가 인생의 전부냐 아니면 인생은 재즈보다 크냐. 모베터 블루스에서는 스파이크 리 감독은 음악보다 더 큰 건 인생이고 인생의 네. 행복이 어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죠.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그러니까 어떤 뮤지션들한테는 그러니까 오히려 음악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싶어하지 않기도 하잖아요. 어떤 그럴 수도 예술가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티스트 그 음악가들 중에서는 뭐 세상보다 음악이 더 큰 인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네, 만약 그게 음악이 더 커야 나의 재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음악을 하는 것 또는 어떤 창작을 하는 건 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밖에 나가면 내 아이들이 뛰어놀고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내 친구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네네. 작업실에서 틀어박혀 갖고 가사 쓰고 녹음을 하는 그 외로운 고통 그게 더 그 인생의 삶의 행복보다도 크다고 믿지 않으면 음악이든 그 미술이든 뭐 글이든 쓸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모베터 블루스의 결론이 90년대는 상당히 감상적인 결론이었을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투비 블루 2015년에 나온 이 영화가 네. 요즘 시대엔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스파이크 리 감독이 굉장히 문제적 감독인데 네. 이 모베터 블루스가 스파이크 리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화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이유는 모베터 블루스의 결론이 굉장히 가족주의적이고 해피엔딩인 것이어서 네. 그러니까 어쩌면 거짓말을 했던 건 아닌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모베터 블루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본투비 블루 같은 영화 안에서 챗 베이커 같은 삶이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음악이 인생을 건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게 음악이든 그래요. 뭐 그게 글이든 뭐 무엇이든 상관없죠. 이 모 베터 블루스라는 영화 안에서는 어쨌든 이건 픽션인 그렇죠. 영화이다 많은 재즈 보니까 뮤지션들의 인생을 섞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챗 베이커의 어떤 사고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결말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베터 블루스에서는 상당히 가족적인 그리고 인생 안에 어떤 재즈 말고도 다른 것들 즐길 것들이 많이 있다. 날 행복하게 만드는 건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결말로 이끌어져 가고 본투비 블루는 역시 또 음악으로서 무언가를 표현할 때 진짜 챗 베이커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결말인 거잖아요. 그 시대상의 차이일 수도 있을까 싶은데 네. 사실은 그 모베터 블루스에서 음악을 했던 인물은 그 브래드포드 마샬리스 또는 윈튼 마샬리스 형제들인데 특히 브래드포드 마샬리스는 테너 사ክ스폰 주자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대중적인 재즈를 하는 뮤지션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뭐 엄밀히 따지면 챗 베이커나 마일 데이비스나 이런 사람들보다 좀 다른 세대의 재즈 뮤지션들이죠. 챗 베이커 마일 데이비스가 활동하던 시대 이후에는 네.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팝의 시대가 이어지고 재즈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락의 시대, 락앤롤의 시대, 팝의 시대. 그래서 재즈의 시대는 이제 재즈는 점점 소수의 취향을 보여주는 어떤 그 올드한 클래식이 되어 버리는데 네.
그런 시절에 이제 브래포드 마샬리스나 윈터 마샬리스는 그 시절에 활동했던 뮤지션들이죠. 이들한테 재즈는 마치 그 음대에서의 클래식 연주하는 거하고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소수를 위한 취향의 대중음악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한테 재즈라고 하는 건 챗 베이커한테 재즈하고는 달랐던 게 아닌가.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일 그렇죠. 수 다를 수 있겠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베터 블루스라는 영화에 반영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절의 재즈와 그 몬티 블루의 챗 베이커한테 60년대? 재즈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때 재즈는 어디까지 외연을 확장할지 모르는 살아 숨쉬는 어떤 현존하는 현재 진행형 음악이었다면 1990년대 모베터 블루스 이후의 재즈는 사실은 더 이상 진화를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냥 지금 클래식처럼 새롭게 연주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네요. 그 안에서 재즈가 인생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것보단 그냥 재즈는 재즈고 그 안에서 내가 멋지게 연주하고 음악에서 돈을 벌고 그 외연을 넓히는 건 이미 이전 선배들이 그 고통 속에서 다 끝냈다. 그렇군요. 그 재즈의 의미가 달라진 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I never been in love before. 이 곡은 본투비 블루 OST입니다. I've never been I never been in love before. 본투비 블루 OST입니다. 듣고 왔어요. 자, 그래요. 오늘 두 영화, 재즈 영화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한 영화는 한 아티스트의 인생을 그렸던 영화고, 한 영화는 픽션이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달랐고 어떤 부분들이 또 공통점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은 두 영화를 놓고 보면서 네. 그 또 다른 시선 하나를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그러니까 어떤 창작물을 만들겠다며 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남자 혹은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여자. 아, 그 그것도 정말 또 어떠한 시선이네요. 네, 그 여자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 내버려 둬야 할까요? 참, 만약에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랑하는 이로 바꾼다면 저는 말리지 못할 것 같아요. 말리지 못하고 그가 이제 좀 안식이 필요할 때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노력의 선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가 선택한 인생이 길이 그러니까 네, 아마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런 사람이 있는 이제 예술가라면 곁에 있는 예술가라면 참 행운아일 텐데 사실 챗 베이커한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인생을 망가뜨리고 네가 원하는 만큼 창작을 하고 돌아오면 안아줄게라는 여자와 나를 위해서 망가뜨리지 마. 근데 사실은 망가뜨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굳이 남들이 보기엔 굳이 그걸 왜 불거부스럼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똑같아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는 거지. 네네. 나는 그 차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돌아오면 안아줄게.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거 하지 마. 이 둘 사이의 시선이 본투비 블루에서도 또는 모베터 블루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또 다른 시선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당사자,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고통스럽겠죠. 네. 하지만 그 무대 위에 서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돌아왔을 경우에 안아달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게 우리 인생을 푸른 빛으로 물들이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의 차이가. 네네. 그게 같은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을지도 수도 있고, 네. 결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에 빠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또 챗 베이커처럼 좀 슬프게 좀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도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챗 베이커 노래 방금 소개해 주신 노래가 있잖아요. I have never been in before. 네. 사실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음악이 얼마나 슬픈지. 자, 그래요. 오늘 재즈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고요. 상당히 뭐랄까
예술가로서 혹은 이제 사람이 살아감으로써 나의 어떠한 중심이 무엇으로 두느냐에 대한 깊이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오브 더 레인보우 챗 베이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광고도 함께 듣고 오실게요.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 밤 종현입니다. 푸른 밤 혼자인 게 좋다가도 혼자라서 외로울 때, 누군가와 연락하는 게 귀찮다가도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라디오를 찾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혼자인 듯 혼자가 아닌 기분을, 얘기하지 않은 듯 얘기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볼까요? 9893님, 아침부터 12시간 동안 중화요리 배달을 하고 퇴근해서는 대리운전을 하고 고된 하루가 마무리되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맞는 바람이 제일 시원하고 음식도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고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유, 열심히 또 오늘을 보내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맞습니다. 이제 열심히 무언가를 한 후에 좀 퇴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그때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세상에서 달고 맛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만큼 이제 휴식도 푹 취하셔야 내일을 또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어서 들어가셔서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3101님, 여름이 오니 이제 시작이 됐네요. 치맥의 유혹. 퇴근하고 오면 요즘 거의 매일 밤 치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행복을 놓칠 수가 없어서 올 여름도 뱃살은 포기했네요. 치맥하면서 자주 듣는 노래 신청할게요.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이 곡을 들으시면서 많이 이 곡 들으시면서 이제 치맥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치맥을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좀 이제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치킨의 종류를 계속 바꿔가면, 혹은 이제 치킨 집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종류, 막 우리 동네에 치킨집이 또 얼마나 있느냐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야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뭘 먹을까 하다 막 찾아보다가 되게 엄청 바삭바삭한 치킨을 먹고 싶은 거예요. 프라이드 치킨, 엄청 바삭바삭하고 좀 매콤한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이제 그 시간대에는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안 시켰는데, 주변에 이제 맛있는 치킨집이 있는 건 되게
복 받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반경 500m 안에 맛있는 치킨집이 있는 건 이제 되게 몇 대 복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눴는데 자, 그래요. 노래 한 곡 듣죠.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듣겠습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듣고 왔어요. 자,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 계속 만나볼까요? 6005님. 진짜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둘이서만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엔 연애하면 친구 버리는 애들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역시 당사자가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건가 봐요. 페퍼톤스의 몰라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한때입니다. 다 친구들 이제 연락 이런 것들 갑자기 너무 귀찮아지고 내가 이제 보고 싶은 사람, 나의 연인 만나야 하는 그 어떤 절실함에 친구들의 연락에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기간이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너무 막 나 너무 나빠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일상으로.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연인에게 소홀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느 되게 막 순식간에 일상이 이제 나의 연인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애하면 친구 버리는 애들 이런 표현이 진짜 되게 격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제 주변에도 이런 표현 쓰는 애들 진짜 많아요. 되게 많은데 또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연인과 친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막 그런 순위를 어떠한 경쟁심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구분들도 소중하게 잘 생각을 하고 챙겨주시고 애인분에게도 충실하시길. 손정란님. 종현 DJ도 혹시 안 고쳐지는 지독한 버릇이 있나요? 저는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네일 아트를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저도 하고 싶은데 버릇이 고쳐지질 않아서 힘드네요. 꼭 손톱 예쁘게 길러서 가꿔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릇 뭐가 있죠? 저는 버릇 같은 게 그렇게 크게 없나 봐요. 아니면 있는데 고칠 필요가 없는 것들이든지. 저 그게 있어요. 제가 시계를 차면 손목을 터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시계를 차면 저 오늘 시계 차고 왔는데 시계를 이렇게 차면 이게 소리는 들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계를 계속 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뭐 계속 짤랑짤랑짤랑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았다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뭔가 털고 움직이고 뭐 주머니에 손 넣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 주머니에 손도 많이 넣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많네요. 팔자로 걷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걸었고 좀 그런 것들. 맞아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제가 되게 허리를 쭉 펴고 있어야지 이런 습관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 가만히 서 있을 때도 허리를 쭉 펴고 이제 가슴을 이렇게 위로 들고 서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그래도 이제 자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전 그런 편이네요. 근데 손톱 물어뜯는 이 습관은 되게 주변인들의 관심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내가 정말로 고치고 싶다라면. 전 제 친구 중에 고쳐준 애가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되게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서 되게 뭐라고도 많이 하고 되게 막 관리를 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란 씨도 좀 가까이서 오래 있는 그런 친구분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596님. 1박 2일로 통영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왔는데요. 다들 피곤해서 거의 호텔에만 있다가 왔어요. 여행 같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에너지 채워서 돌아왔어요. 헬렌 오스틴의 해피
신청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통영. 전 이제 뭐 스케줄 때문에 가본 적은 있는데 여행은 가본 적은 없거든요. 어떤 좀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물론 여행지에 가서 밖에서 이제 많은 걸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제 누구와 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숙소에 머물기만 해도 즐거운 추억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친구분들과 많은 얘기 좀 나누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여행이셨길 바랍니다. 페퍼톤스의 몰라요, 그리고 헬렌 오스틴의 해피, 두 곡 듣고 올게요.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Yes. 페퍼톤스의 몰라요, 그리고 헬렌 오스틴의 해피, 두 곡 듣고 왔어요. 사연 더 만나겠습니다. 4657님. 대만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밤 11시에 공항에 떨어져서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이 천안이거든요. 난감해하다가 카쉐어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차가 있는 데까지 1시간을 이동해서 드디어 집을 가는 중입니다. 푸른밤 들으면서 조심히 운전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좀 비행기도 타시고 하셔서 몸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힘내서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조심히 잘 가시고 운전은 직접 하시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니만큼 졸음 운전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혜원님. 제겐 슬픈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항상 생일을 솔로인 상태로 보낸다는 아주 슬픈 징크스죠. 다음 주 일요일이 제 생일인데 역시나 아무 징조가 없네요. 혹시 남은 10일 동안 생길 거라는 말은 하지 말아요. 안 생긴다는 거 아니까요. 안 할 건데요, 그런 말? 그래도 그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냈는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작년엔 혼자 자취방에서 보냈어요. 올해도 그럴 것 같은 불길한 예감. 혼자서 뭘 하면 좋을까요? 혼자 하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 쫑디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종현의 드레스업 틀어주시면 감사히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솔로 플레이어의 마스터급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편인데, 솔로 플레이를 하다 끝으로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역시 진정한 솔로 플레이라는구나라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그래, 나 혼자여도 즐거울 수 있어. 혼자여도 즐거울 수 있어. 영화 나 혼자 볼 수 있지. 나 고깃집 혼자 갈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런 해보는 것 다 이제 솔로 플레이를 입문하시고 치기 어리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혼자여도 물론 즐겁지만 혼자인 게 싫어서 굳이 나가는 건 상당히 어찌 보면 상당히 스스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더. 그러니까 딱히 할 게 없다면 그냥 푹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 이번 생일 때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정도로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전 사실 생일이 그렇게 저에게 의미가 깊거나 그런 날은 아니어가지고 제 생일에 콘서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입니다. 한 1분 생각해야 나와요. 솔로 플레이라는 건 이런 거죠. 생일은 1년에 하루밖에 없지만 모든 날은 1년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일을 특별하게 못 보냈다고 우울해하실 것도 없고요. 물론 특별하게 보내면 또 즐거운 어떤 활력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보통의 날들도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유리님. 회사에서 잘리고 2년간 연애도 끝나고 가족들과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오더니 이번엔 좋은 일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소개팅도 순조롭고 집에서도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인생은 참 모르는 거구나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근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좀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일들도 더 빛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행되신 일들 다 좀 본인의 뜻과 같은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고요. 부럽네요. 일도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제의도 받으시고 소개팅도 괜찮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집안이 이제 가정이 좀 화목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셋 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아까 그 생일을 항상 솔로로 보내시는 분이 신청하신 노래죠. 제 노래 종현의 Dress Up,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종현의 Dress Up 듣고 왔어요. 한영님, 5살 아들이 좋아하는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짐을 싸고 있는 중인데요. 작은 집 하나를 들고 가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푸른밤을 들으면서 기운내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도 캠핑 좋아하고 내일 떠나면 즐겁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준비할 것이 참 많죠. 캠핑을 가게 되면. 잘 다녀오시고요. 즐거운 시간들이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와 또 남편과 함께하는 그런 또 소풍이시면 더 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추억도 많이 될 것 같고, 사진도 많이 찍어 두시고 나중에 아이 크면 야, 네가 어렸을 때 이런 것도 좋아했었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하고 간 것들. 이제 저는 사진을 사실 많이 찍는 편은 아닌데, 이 가족들하고 찍어두는 사진이 되게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중요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되게 큰 좀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그 순간만큼은 뭔가 추억으로 남는다라기보다 찍어놨기 때문에 추억이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 나중에 돌아봐서 그런 것 좀 요즘에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옛날에 우리 가족들 사진을 보면서요. 아키다님, 집을 떠난 지 3년쯤 됐는데요. 그동안 건강했는데 어제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을 했어요. 놀랐지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엄마 생각하니까 진짜 그리워서 아까 영상통화했어요. 옆에 있던 동생이 누나 34일 후에 돌아온다 하는데 제가 그리운 만큼 가족들도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울컥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외국인 분인 것 같아요. 예, 성함을 보니까 아키다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몸이 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건지 어떠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 잘하셔서 어서 좀 건강해지셨으면 하고요. 가족들에게 지금은 당장은 못 알릴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꼭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 상태다라는 걸 공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가 아니죠. 한 3, 4년 전? 좀 더 됐나요? 제가 이제 되게 바쁘게 일을 하고 한국에 많이 없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신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살짝 계셨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국을 딱 했는데 집에 어머니가 없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계신다 이걸 알게 돼서 병원을 딱 갔는데 되게 기분이 어땠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도 너무 아프고 슬프고 한데 되게 섭섭했어요. 엄청. 그러니까 물론 마음은 이해하는데 밖에서 일하고 바쁘고 그런 애가 이제 얼마나 또 마음을 쓸까 해서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좀 가족의 입장으로 이제 나의 가족이 어떠한 상태이다 이거를 이제 남이 의사는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많이 섭섭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꼭 가족에게 얘기를 하시고, 물론 걱정하고 그럴 수 있지만 가족이 가족 걱정하는데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꼭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건 잘 공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403님, 항상 저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여자친구에게 고민 끝에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붙잡더라고요. 굳게 마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한마디에 붙잡히는 걸 보니 아직 제가 많이 좋아하긴 하나 봅니다. 여자친구에게 잡아줘서 고맙다고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요. 레이첼 야마가타의 You Won't Let M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연애하는 거죠. 잘 만나시길 바라고요. 예,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이 몇 마디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헤어져.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 세 마디로 서로의 소중함을 지금 얼마나 극적으로 느꼈습니까? 그쵸? 예, 잘 만나시길. 메이트의 우울한 너에게, 그리고 레이첼 야마가타의 You Won't Let Me 두 곡 들을게요. 맘 없는 사랑은 진실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 메이트의 우울한 너에게, 그리고 레이첼 야마가타의 You Won't Let Me 두 곡 들었습니다. 강은혜님, 재작년 여름 시험에 떨어지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거짓말처럼 저에게 친구가 생겼어요. 그도 저와 같이 시험에 떨어지고 재충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와 연애를 병행하게 됐죠. 주변에선 많이 걱정했지만 저희는 이듬해 당당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저는 공무원으로, 남자친구는 사법연수원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곧 연수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는 남자친구에게 푸른밤을 통해 힘이 돼주고 싶어요. 제 마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멋있네요. 되게. 사실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을 땐 이제 연애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자극을 좀 최대한 기피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뭔가를 준비하고 좀 정신을 쏟을 때는 그렇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어떠한 그런 관계나 어떤 새로운 환경들,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이분의 사연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좋은 관계 계속해서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예, 은혜 씨, 또 그 은혜 씨 남자친구분 또 준비하고 싶은 다음 스텝들이 또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서도 좋은 소식,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5009님, 고등학교 때부터 10년을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갑자기 저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톡에 보이는 프로필 사진들을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연인 사이의 이별도 그렇지만 친구 사이도 그냥 잠수 이별은 아닌 것 같아요. 친구가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신가요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 온 건지 전혀 뭐 예측이 안 되고, 그렇다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이제 연락이 안 닿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친구 사이의 어떤 이 잠수 이별 이런 것들은 연인 사이의 이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너무 막 진짜 섭섭하네. 이게 뭐 이래?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막 불같이 마음을 좀 성을 키우신다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잠시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그리고 연락을 본인이 먼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또 10년간 친구라고 하면 서로에게 갖고 있는 어떤 신뢰도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친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꼭 나중에라도 천천히 친구가 가능할 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듣고 왔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1881님, 푸른밤을 듣다 보면 쫑디가 글씨 쓰는 소리가 사각사각하고 들리는데요. 정겹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묘하거든요. 사각사각, 약간 백색 소음 같아요. 마음이 분주했는데 차분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볼펜으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지금도 들리나요? 이런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쓰고 그 단어에 이제 파생되는 저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제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해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펜 소리로 사각사각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백색 소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죠? 이것도 백색 소음이죠. 백색 소음 또 좋아하시는 소음 뭐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비 오는 소리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LP 돌아가는 소리 있죠? 음악 나오기 전까지 나오는 그 장작 타는 듯한 트스스 나오는 소리, 그 소리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두 소음을, 백색 소음 두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마음을 안정시키는 나만의 백색 소음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김윤지님, 5년 전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가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하던 레스토랑에서 영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덕분에 영어가 훅 늘었었는데 저 그 친구랑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저를 배려해서 한국 결혼 예식을 따르느라 요즘 너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겠다고 한국어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울 제임스,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축하해주세요. 아이언 앤 와인의 Love and Some Verses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멋있네요. 와, 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멋지게 결혼 골인하시고 그리고 예쁜 화목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분과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남편 되실 분이 한국어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너무 귀엽네요. 이제 정신없고 바쁠 텐데 이제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이제 새로운 가족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또 배워간다라는 것도 멋있고 좋은 인연인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짧게 한 사연으로 보고 이제 긴 얘기를 해드리기 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으니까 예쁘게 계속해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언 앤 와인의 Love and Some Verses 듣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박주연의 그댄 왠지 달라요 입니다. 들국화의 최성원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올해로 33년 된 곡으로 84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라는 앨범에 실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도 꼽힌 적이 있죠. 그댄 왠지 달라요. 말론 설명 못해요. 언제인지 모르게 그대를 못 보면 내 마음 텅 빈 것 같아요. 그댄 왠지 좋아요. 완곡하고도 수줍은 듯한 이런 노랫말은 지금 우리 대중가요에선 조금 드물어졌죠. 하지만 때론 이렇게 옛 가사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정겹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주연의 그댄 왠지 달라요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